수천 번은 그랬던 것처럼 현관문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닫혔다. 나는 대리석으로 된 현관에 섰다. 세 번째로 핸드백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차 키가 보이지 않았다. 젠장. 나는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발걸음을 되짚었다. 침실. 어머니의 환갑 점심 식사에 늦지 않으려고 막판에 귀걸이를 바꾸느라 서둘렀다. 키는 분명히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을 것이다. 나는 하이힐을 벗었다. 스타킹을 통해 전해지는 바닥의 차가움이 느껴졌다. 계단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오후의 햇살 속 집안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준서 씨하고 불러 내가 집에 왔다는 걸 알렸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망설이게 했다. 피부를 짓누르는 듯한 침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2층 복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어색해서였을까? 계단 꼭대기에 다다라 우리 침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다. 기대감이었다. 어쩌면 준서 씨가 일찍 퇴근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널 수 없는 협곡처럼 우리 사이의 깊어진 거리에 대해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다가갈수록 틈새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개의 목소리. 하나는 준서 씨의 목소리였다. 몇 달 동안 내게는 들려주지 않았던 낮고 다정한 목소리. 다른 하나는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그 애 아무것도 모르지. 그치?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동정하는 듯했다. 내 동생, 내 쌍둥이 동생이 마치 제 집인 양 우리 침실에서 말하고 있었다. 나는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조용히 숨 쉬려 애쓰는 동안 손이 떨렸다. 좁은 틈으로 그들이 우리 침대 위에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침대 위에 준서 씨의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고 서연의 검은 머리카락은 불과 몇 시간 전 내가 잤던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서연이는 항상 너무 순진했어. 준서 씨가 서연의 팔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야근한다는 말을 다 믿었지. 우리 관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믿었고. 서연이 웃었다.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였다. 어릴 때랑 똑같아. 엄마가 나만큼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기억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다. 등이 거친 벽지에 쓸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나를 강타했다. 김 여사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준서 씨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아버님 유언장이 진짜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서연이한테 언제 말할 거야? 우리 아빠, 서연이 정정했지만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걘 자기가 받을 만한 걸 정확히 받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하지만 변호사는 내가 돈 준 대로 말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연이는 유산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알 필요 없어. 편지들에 대해서도 알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입을 막았다. 이로 깨문 손마디에서 피맛이 났다. 편지? 무슨 편지? 그리고 무슨 유산?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남기셨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들었다. 김 여사님이 정말 아무 말 안 하실까? 준서 씨가 물었다. 엄마는 30년 동안 이것보다 더 큰 비밀들을 지켜왔어. 서연이 말했다. 이제 와서 입을 열 리가 없지. 게다가 엄마도 나만큼이나 서연이를 싫어해. 어쩌면 더. 왜? 자기 딸이잖아.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멈춘 줄 알았다. 그때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고 그 말은 내 세상의 마지막 기반마저 산산조각 냈다. 아니, 준서 씨. 자기 딸 아니야. 어떻게 차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한순간 나는 복도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5년 동안 내 집이라 불렀던 그 집 앞 주차장의 현대차 안에 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다. 서연의 말이 죽음의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자기 딸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지? 김 여사님의 딸이 아니라고? 그건 불가능했다. 내게는 출생증명서와 아기 사진들, 엄마가 내 머리를 따아주고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주던 기억들이 있었다. 나는 이진우와 김미숙의 딸, 이서연의 쌍둥이 자매, 이서연으로 살아온 28년의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수록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내 어린 시절에 대해 물을 때마다 텅 비어버리던 엄마의 얼굴. 엄마와 서연이 나누던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농담들.
내가 내 가족 안에서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방식, 그들이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것. 나는 아빠가 묻힌 추모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오후에 햇살이 묘비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이진우라고 적힌 대리석 묘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나는 돌에 대고 속삭였다.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디야? 지금쯤 돌아왔을 줄 알았는데 나는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가 내 동생의 피부를 만지던 방식과 나를 순진하다고 부르던 목소리에 무심한 잔인함을 떠올렸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 또 다른 문자. 김 여사님이 찾으시네. 점심 약속 있다면서. 엄마의 환갑 점심.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 비밀들이 내 안에서 불타는 동안 그녀와 마주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속해 있다고 믿으며 자랐던 작은 단독주택, 내 어린 시절의 집으로 운전해 갔다. 김미숙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로 62살이 되었음에도 은발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도 흠잡을 데 없었다.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그녀가 말했지만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걱정하고 있었어. 죄송해요. 엄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녀는 결코 나와 닮지 않았던 그 날카로운 갈색 눈으로 내 얼굴을 살폈다. 안색이 안 좋구나. 괜찮니? 그냥 피곤해서요. 나는 어릴 적 숙제를 하고 첫 키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학 불합격에 울었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았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딸. 그 애칭이 갈비뼈 사이에 밝힌 칼처럼 느껴졌다. 제 아기 때 사진.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사진 있으세요?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거의 놓칠 뻔했다. 당연히 있지. 앨범에 다 있잖아. 위층에. 그거 말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거요. 김미숙의 손이 들고 있던 커피잔 위에서 멈췄다. 그건 왜 묻니? 그냥 준서 씨랑 저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해서 가족사에 대해 생각 좀 해봤어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나 자신도 놀랐지만 김미숙의 반응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손은 정말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이니? 나는 나를 키워준 이 여자를 보았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도와주었던 이 여자를.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 심장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제 친어머니는 누구세요? 커피잔이 김미숙의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갈색 액체가 하얀 바닥 위로 번져나갔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얼룩처럼. 서연아, 제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그냥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미숙은 내 앞에서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완벽하게 꾸몄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어떻게 알았니? 그럼 사실이군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 전에 결혼했었어. 이사벨라라는 여자와. 네가 생후 6개월 때 그녀가 죽었단다. 부엌이 빙빙 돌았다. 그리고 엄마는요? 나는 그의 비서였어. 우리는 이사벨라가 임신하기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그 사고로 죽었을 때 누군가는 너를 돌봐야 했어. 네 아빠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들어와 살았지. 네가 2살 때 결혼했고 그리고 서연이는 내 딸이야. 나와 내 아빠의 딸. 김미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사벨라는 서연이에 대해 전혀 몰랐어. 나는 유사, 려사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각각의 폭로는 나를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럼 저는 우리는 쌍둥이가 아니네요. 서연이는 너보다 18개월 어려. 우리는 그냥 모두에게 너희가 쌍둥이라고 말했어. 그게 설명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 결혼을 파탄내고 죽은 여자의 아이를 훔친 걸 설명하는 것보다 쉬웠다는 거군요. 김미숙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런 게 아니었어. 난 네 아빠를 사랑했고 널 키웠어. 널 사랑했단다. 그러셨어요? 질문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다. 아니면 저를 원망하셨나요? 제가 엄마가 저지른 일의 증거라서 저를 미워하셨나요?
서연아, 제발. 아빠 유언장은요, 유사는요. 김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뭐? 진짜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 진짜 뭐라고 쓰여 있었냐고요?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의 절반을 네게 남겼단다. 집, 저축, 생명보험금까지. 절반은 네게, 절반은 서연이에게. 하지만 저한테는 나는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했다. 너는 준서 씨가 있었잖아. 너 자신의 삶이 있었고. 서연이는 내 유산이 필요했어. 안정이 필요했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었어. 나는 웃었다. 작은 부엌에 메아리치는 씁쓸한 소리였다. 저는 아니었고요. 너는 항상 강했잖니, 서연아. 너무 독립적이었고. 서연이는 더 여렸어. 더. 너 같았지. 김미숙의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나를 지탱해 주었다. 원본 유언장을 봐야겠어요. 서연아, 그럴 필요. 봐야겠어요. 그리고 제 출생증명서도요? 제 진짜 출생증명서. 김미숙의 어깨가 패배감에 축 늘어졌다. 내 아빠 서재에 있어. 책장 뒤 금고 안에. 나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집을 가로질러 결코 속하지 못했던 가족의 사진들을 지나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서재문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김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넌 이해해야 해. 내가 한 모든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네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어. 나는 뒤돌아 그녀를 보았다. 한순간에 내게 생명을 주었다가 빼앗아간 이 여자를. 이사벨라는요? 그녀의 남편과 자고 있을 때도 그녀를 사랑했나요? 김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어차피 죽어가고 있었어. 그 대답. 남편과 불륜을 저지를 때 그녀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뿐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 하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변명을 찾으려 했던 내 안의 그 부분이. 그 순간 내 안의 그 부분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갑고 명료하며 분노에 찬 무언가가 태어났다. 이사벨라는 제 어머니였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친어머니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남편이 충실하다고 믿으며 죽게 내버려뒀죠. 당신은 그녀가 자신을 살인자라고 부를 딸이 자랄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게 내버려뒀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서연아, 그건 불공평해. 그리고 당신은 제 유산을 훔쳤어요. 제 정체성을 훔쳤고요. 28년 동안 제가 아닌 누군가로 믿게 만들었죠. 나는 서재로 들어가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김미숙이. 말한 금고를 찾기 위해 낡은 법률 서적들 뒤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내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적어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생일.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문서들이 있었다. 이사벨라의 사망진단서. 내 진짜 출생증명서에는 이사벨라 마리아 산토스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의 필체로 된 유언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첫째 부인 이사벨라에게서 태어난 내 딸 서연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남긴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금고 바닥에는 빛바랜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편지 다발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냈다. 첫 번째 편지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사랑하는 나의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날짜는 그가 죽기 불과 2달 전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서연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없겠지. 그리고 김미숙이 네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를 냈기를 바란다. 나 스스로 말했어야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너를 잃을까 두려웠고 우리가 거짓 위에 세운 가족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다. 내 어머니 이사벨라는 내가 알던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친절하고 재미있고 암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을 때조차 용감했다. 그녀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서연아. 그녀는 몇 시간이고 너를 안고 옛 스페인 자장가를 불러주고 멕시코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 그녀는 김미숙에 대해 전혀 몰랐어. 서연이에 대해서도 몰랐고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후회할 수는 없구나. 왜냐하면 그로 인해 너와 내 동생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후회할 수 있다. 김미숙이 너의 진짜 혈통을 숨기도록 설득하게 내버려둔 방식을 후회할 수 있다. 너는 그들과 다르다, 서연아. 너는 네 어머니의 마음, 그녀의 힘, 그녀의 사랑의 능력을 가졌어.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에서,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방식에서 그것을 본다. 너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이사벨라의 딸이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 네가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모든 나의 사랑과 깊은 후회를 담아 네 아버지가. 나는 그 편지를 2번 읽고 나서야 그 말들이 정말로 와닿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김미숙이 그것을 숨기려 할 것이라는 것을. 다발에는 5통의 편지가 더 있었다. 각각은 이사벨라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었다. 내 생애 첫 6개월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세부 사항들. 한 편지에서 그는 이사벨라가 내가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에 대해 말해달라고 약속하게 했다고 썼다. 다른 편지에서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묘사했다. 그녀가 나를 안고 항상 나를 지켜볼 것이라고 속삭였던 것을. 마지막 편지는 달랐다. 그가 죽기 불과 일주일 전 날짜였고 김미숙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미숙, 당신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 알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서연이를 보는 방식, 서연이와 다르게 대하는 방식을 봐. 당신이 품고 있는 원망을 보고 이해해.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에서 무고해. 그녀는 그저 엄마를 잃은 아이일 뿐이야.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서연이에게 남기고 당신이 그것을 존중해 주길 바라. 나는 당신이 그녀에게 이사벨라의 보석, 사진, 편지들을 주길 바라. 나는 당신이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씁쓸함이 아닌 친절함으로 말해주길 바라. 만약 당신이 이걸 할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서연이를 그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녀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겠어. 내 죄 때문에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 우리 죄 때문에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 당신이 마음속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 진우가. 나는 그 서재에 1시간 동안 앉아 편지들을 읽고 또 읽으며 28년간의 거짓말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김미숙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읽었니? 그녀가 물었다. 전부 다요. 그럼 그는 내가 네게 말해주길 원했다는 걸 알겠구나. 그가 내게 네 어머니의 물건들을 주길 원했다는 걸. 하지만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없었어. 너를 볼 때마다 그녀가 보였어. 내가 아닌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보였지.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김미숙의 목소리는 오래된 고통으로 쉬어 있었다.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서연아. 정말로 그랬어. 하지만 매일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상기시켰어. 나는 그녀에게 이상한 동정심을 느꼈다. 여전히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뒤섞여서. 그래서 저를 벌하셨군요. 엄마와 서연이 둘 다요. 서연이는 편지에 대해 몰라. 그저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던 것과 다르게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준서 씨는요? 김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서 씨는 6개월 전에 나를 찾아왔어. 이야기에 뭔가 더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 하더구나. 조사를 좀 해봤고 몇 가지 기록을 찾았다고 했어.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 그리고 말해주셨어요? 충분히 말해줬어. 이사벨라에 대해, 유원장에 대해. 나는 그가 네가 돈을 상속받을 거라는 걸 알면 너를 더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너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부자라는 걸 알면 그가 저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너를 돌봐줄 거라고. 네가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에게 말했고 그는 서연이에게 말했군요. 그런 것 같아. 최근에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지. 이제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너무나 추악해서 쳐다보기 힘든 그림을 형성하면서. 강준서는 나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결혼했다. 노동자 계층 가정에 원치 않는 딸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자 그는 기회를 보았다. 나를 사랑할 기회가 아니라 나를 이용할 기회를. 그리고 서연이는 항상 나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나를 미워할 이유가 생겼다. 나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언니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산 절반을 훔친 사생아였다. 제 어머니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김미숙은 그 질문에 놀란 듯했다. 다락방에 그녀의 이름이 적힌 트렁크 안에. 그걸 원해요. 서연아, 그건 지금 당장 원해요. 김미숙은 나를 위층 다락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빛바랜 금색 글씨로 이사벨라 M 산토스라고 표시된 삼나무 트렁크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보물들이 있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의 사진들, 어두운 빛 속에서도 반짝이는 보석들, 번역이 필요한 스페인어로 쓰인 편지들, 그리고 성인 메달과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 트렁크 바닥에는 이사벨라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채워진 아기 수첩이 있었다. 모든 기념비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의 첫 미소, 나의 첫 이, 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한 날, 기록은 생후 6개월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된 메모가 있었다. 나의 아름다운 서연아, 네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너무나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항상 네 마음속에서, 네 꿈속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해지렴, 내 사랑, 용감해지렴. 내가 네가 될 수 있다고 아는 모든 것이 되어주렴. 사랑을 담아, 엄마가. 나는 책을 닫고 김미숙을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거 전부 가져갈게요. 내가 말했다. 서연아, 제발.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아니요. 나는 아기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일어섰다. 못해요.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3번에 걸쳐 모든 것을 차로 옮겼다. 김미숙은 애원하며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듣는 것에 신물이 났다. 내가 자란 집에서 차를 몰고 떠나면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명료함.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고 생생했지만 그 밑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힘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내게 무슨 짓이 행해졌는지 알았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준서 씨가 결코 나를 찾을 리 없는 시내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나는 창가 작은 테이블에 이사벨라의 사진들을 펼쳐놓고 나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 연구했다. 한 사진에서 그녀는 아기, 즉 나를 안고 있었는데 너무나 순수한 기쁨으로 미소 짓고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저녁 내내 휴대폰이 울렸다. 준서 씨, 서연이, 김미숙 모두가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무시하고 대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내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민아,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해.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 지민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질문에 대답해줘, 제발. 솔직히, 항상 내 가족이 너한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네 엄마랑 서연이, 걔네는 꼭 네가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리고 준서 씨는 그녀는 말을 흐렸다. 준서 씨는 왜? 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 네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는 항상 널 약간 부족한 사람처럼 대했어. 자기가 너랑 같이 있어주는 게 큰 호의인 것처럼. 그 말들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변명하느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민아,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아빠 재산을 처리한 법무법인이 어딘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서연아, 너 무서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불륜, 거짓말, 도둑맞은 유산, 준서 씨와 서연의 배신. 지민은 끼어들지 않고 들었고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세상에,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법적 선택권이 뭔지 알아야겠어. 내 것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해. 전화 몇 통 해볼게. 그런데 서연아, 너 안전한 거야? 어디에 있어? 괜찮아. 메리어트 호텔 418호에 있어. 지금 갈게. 지민아, 안 그래도 돼. 갈게. 우리 같이 해결하자. 지민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들을 더 읽었다. 각각의 편지는 새로운 층위의 기만, 김미숙이 진실을 왜곡한 새로운 방식들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의 독립심, 나의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가 실제로 쓴 것은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마음을 닫아버릴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내가 부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가 실제로 쓴 것은 내가 내 유산을 이사벨라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암에 걸린 젊은 엄마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시작함으로써 내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이제 오염되었다.
모든 잠자리 동화, 모든 생일 파티.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지민은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와인 한 병을 들고 도착했다. 우리는 호텔 침대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내 사촌 오빠 민준이한테 전화했어. 상속법 전문 변호사래. 유언장이 변경되거나 숨겨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승산이 있을 거래.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대. 원본 유언장이랑 편지들이 있어. 그건 시작일 뿐이야. 민준 오빠 말로는 더 필요하대. 김미숙이랑 서연이가 원본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너한테 숨겼다는 걸 증명해야 한대. 나는 준서 씨와 서연이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건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그들을 녹음해야겠어. 그들이 한 짓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그거 위험하게 들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지민아. 그들은 내 인생 3년을 훔쳐갔어. 내가 아닌 사람으로 믿게 만들었다고. 알아. 하지만 조심하겠다고 약속해.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다고 약속해. 나는 약속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복수할 것이지만 영리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파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처리했던 법무법인으로 차를 몰았다. 김미숙이 언급했던 변호사, 김철민을 찾아봤다. 그는 30년 경력에 평판도 좋았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속 계획을 전문으로 했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 사모님,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한 줄 알았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님과 제 아버지, 이진우 씨의 유산에 대해 상의할 게 있어서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변호사님이 시간이 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안쪽 사무실로 사라졌고 나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다.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뵙겠다고 하십니다. 김철민은 60대 남자로 은발과 친절한 눈을 가졌지만 나를 보자 그 눈은 죄책감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가득 찼다. 서연 씨, 그가 책상 뒤에 서서 말했다. 예상치 못했네요. 아버지 유언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나는 계속 서 있었다. 원본 유언장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실제로 쓰신 거요. 김철민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제게 재산의 절반을 남긴다는 유언장 말입니다. 유언장 낭독 때 저에게 보여주신 가짜 말고요. 서연 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금고에서 원본 유언장을 찾았어요. 그분이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변호사님이 김미숙 여사님을 도와 저에게 그것을 숨기는 걸 도왔다는 것도 압니다. 김철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그들이 저를 속여 돈을 훔치는 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도왔다는 거죠. 서연 씨,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연약해서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도 당신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믿으셨다고요? 당신 아버님의 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것을 김 여사님과 서연 씨에게 남기고 싶어 하신다고. 인증조차 해보지 않은 편지를요. 김철민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저는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제 유산을 훔치는 것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책상에 손을 평평하게 얹었다. 제 것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전부 다요. 돈, 집, 모든 것. 서연 씨,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정리는 3년 전에 끝났습니다. 돈은 쓰였고 집은 팔렸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김 여사님께서 약 6개월 전에 파셨습니다.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집, 이사벨라가 살았던 곳, 내가 생애 첫 6개월을 보냈던 곳이 사라졌다. 김미숙의 편안한 은퇴 자금을 위해 팔렸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 여사님과 서연 씨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드릴 수 있지만 상당했습니다. 거의 5억 원에 가까웠죠. 그리고 당신은 제가 그걸 되찾는 걸 도와줄 겁니다. 서연 씨, 돕고 싶습니다만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적 함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억 원을 훔치는 것을 도운 것의 법적 함의 말입니까? 그건 꽤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문서화해 주세요. 김 여사님과 나눈 모든 대화,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 당신이 무시한 모든 증거. 제가 제 유산을 되찾고 그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세요. 서연 씨, 감옥은 강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사기를 쳤습니다, 변호사님. 문서를 위조했고, 돈을 훔쳤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게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아니라면 뭐가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는 김철민이 내 사건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나섰다. 하지만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나는 법적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 세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파괴를 경험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줬던 것을 정확히 돌려줄 작정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 그날 오후 나는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준서 씨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고 거실 창문을 통해 그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달려왔다. 서연아, 다행이다. 걱정해 죽는 줄 알았어. 어디 있었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무슨 생각? 어머니 댁점심 때 무슨 일 있었어? 김 여사님이 너 찾으려고 전화하셨는데 화나신 것 같던데. 나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우리 침실에서 엿들었던 그 남자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준서 씨는 훌륭한 배우였다. 그는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실종된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남편처럼. 싸웠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일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속상하다면 중요한 거지. 준서 씨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가 잡게 내버려뒀다. 서연아, 요즘 우리 좀 멀어진 것 같아. 그걸 고치고 싶어.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좋아. 그럼 가서 좀 쉬어. 내가 저녁 차릴게. 널 괴롭히는 게 뭐든 얘기하자. 나는 위층 우리 침실로 올라갔다. 불과 24시간 전에 그의 배신을 발견했던 바로 그 방으로.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단서를,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찾고 있었다. 준서 씨의 침대 옆 탁자에서 나는 보석가게 영수증을 발견했다. 2주 전에 구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준서 씨에게서 어떤 보석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사진 찍고 계속 찾았다. 그의 옷장, 정장들 뒤에 숨겨진 곳에서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안에는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지난달 아파트 계약이 끝난 후 서연이 머물고 있던 바로 그 리버사이드 호텔의 키카드가 들어있었다.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몇 달, 어쩌면 그 이상 전부터 진행되어 온 계산된 계획이었다. 아래층에서 준서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저녁 다 됐어. 내려가 보니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 요리를 만들어 놓았고 촛불과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낭만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연기처럼 느껴졌다. 정말 맛있어 보여.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한테 좋은 저녁이 필요할 것 같았어. 준서 씨가 우리 둘에게 와인을 따랐다. 우리가 멀어졌다는 내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걸 바꾸고 싶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준서 씨는 신중하게 질문을 고려하는 듯 보였다.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너를, 우리를 소홀히 했어. 하지만 만회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둘만. 네가 항상 말하던 제주도 펜션에 가는 거야. 나는 그가 대신 서연을 그곳에 데려갈 계획인지 궁금해하며 미소 지었다. 좋겠다. 언제쯤 생각하는데? 다음 주말. 금요일에 휴가 내서 긴 주말을 만드는 거지. 좋아.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잡담을 나눴고
준서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매력적이고 세심했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가 진심으로 우리 결혼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고 준서 씨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는 억지로 그에게 기대어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서연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랑해.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거 알지만 정말이야. 나도 사랑해. 나는 제가 섞인 맛이 나는 말을 내뱉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네 편이야. 그의 말투에 무언가가 있어 그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무슨 뜻이야? 그냥 가족은 복잡할 수 있다는 뜻이야.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항상 널 지지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준서 씨, 무슨 얘기야?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뿐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의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암. 그는 내가 진실을 발견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가 그의 손을 떠나기 전에 나를 관리하고 서사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준서 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아니, 물론 없지. 왜 그렇게 물어? 긴장한 것 같아. 뭔가 숨기는 것처럼. 숨기는 거 없어.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나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제 김 여사님 댁에서 뭘 찾았어. 준서 씨의 몸이 긴장했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다. 무슨 걸? 아버지 편지들. 내 유산에 관한. 준서 씨는 완전히 굳었다. 무슨 편지? 아버지가 내게 돈을 남기셨어? 준서 씨? 아주 많은 돈을. 그런데 김 여사님이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아,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편지들은 꽤 명확한데.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의 절반을 남기셨고 김 여사님이 나한테서 그걸 숨겼어. 준서 씨는 한참 동안 조용했고 나는 그가 자신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서연아 재산은 몇 년 전에 정리됐어. 그냥 그렇게 뭐.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는 거지. 법적 복잡성에 대해 어떻게 알아? 준서 씨? 네가 이미 이걸 알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 소파에서 일어섰다. 너 이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서연아, 너 지금 편집증적으로 굴고 있어. 내가? 아니면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걸까? 준서 씨도 일어섰고 순간 그의 눈에서 위험한 섬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조심해. 서연아, 넌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내가 뭘 이해 못하는데? 설명해봐. 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 못해.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이해 못하고 모든 게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해.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나를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보는 진짜 준서 씨. 내가 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가. 네 말이 맞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많은 걸 이해 못하지만 배우고 있어. 나는 거실에 서 있는 준서 씨를 남겨두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눈이 나를 좇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아는지 계산하며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우리 침실에서 나는 침대에 앉아 지민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랑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좋아. 사건 만드는 거 도와주겠대. 그런데 지민아, 나한테 다른 거 하나 해줘야 할 게 있어. 뭔데? 녹음 장치 설치하는 거 도와줘야겠어. 그들이 한 짓을 인정하는 걸 잡아야 해. 서연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위험하게 들려. 준서 씨는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자백하게 해야 한다고. 지민은 잠시 조용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안전하고 똑똑하게. 동의해. 내일 장비 사올게. 하지만 서연아, 이 일이 감당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네 안전이 복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나는 말했지만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지민은 작은 디지털 녹음기와 계획을 가지고 도착했다. 우리는 거실 액자 뒤에 그것을 숨겨 설치하고 내가 그들이 진실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대화를 연출할 것이었다. 지민이 설명한 핵심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네가 아는 것만큼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편안해지게 한 다음 질문을 시작해라. 그날 밤 나는 김미숙과
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생일 점심 때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준서 씨는 의심했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는 내 노력의 일부라고 그를 설득했다. 그들은 함께 도착했고 김미숙은 긴장한 듯 보였고 서연은 짜증난 표정이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전에 음료를 마시기 위해 거실에 앉았고 나는 준서 씨와 서연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시작했다. 어제 제가 행동했던 방식에 대해서요. 어리석은 일 때문에 화가 났었고 엄마한테 화풀이 했어요. 죄송해요. 김미숙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괜찮아. 서연아. 누구나 안 좋은 날은 있는 법이지. 가족이 복잡하다는 엄마 말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죠. 서연은 나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다. 어떤 결정?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처럼요. 엄마가 모든 법적인 일,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해야 했잖아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랬지, 김미숙이 말했다. 네, 아빠가 쉽게 만들지 않았어. 그는 항상 돈에 대해 그렇게 비밀스러웠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를 다른 곳에 보관하고 내가 모르는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 모든 걸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지. 결국 다 찾으셨어요? 김미숙은 망설였다. 그런 것 같아. 왜?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엄마가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계좌나 투자 같은 거요. 준서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아,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돈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더 많이 남기셨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남기셨어.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랑 나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알아요.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서연아,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아빠는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을 남겼어. 그의 뜻은 아주 명확했단다. 그러셨어요? 어제 아빠 서재에서 서류를 좀 찾았는데 편지요. 방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나는 김미숙의 손이 떨리는 것과 준서 씨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슨 편지? 서연이 물었다. 저한테 쓴 편지요. 제 유산에 관한. 서연아, 준서 씨가 말했다. 또 시작이네. 또 편집증적으로 굴고 있어. 내가? 편지들은 꽤 명확해 보이던데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의 절반을 남기고 싶다고 쓰셨어. 그럴 리 없어. 김미숙이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마 말씀 안 하셨겠죠. 엄마가 반대할 걸 아셨을 테니까.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빠는 모든 걸 엄마한테 남겼어. 우리 모두 유언장 낭독돼 있었잖아. 우리가 있었나? 아니면 연기를 위해 있었나? 서연아, 우리를 뭘로 고발하는 거야? 준서 씨의 목소리는 이제 위험했다. 아무도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야기에 더 많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야기에 더는 없어. 김미숙이 말했다. 내 아빠의 뜻은 명확했어. 내가 모든 걸 처리하길 원하셨고 나를 돌보는 걸 포함해서. 물론이죠. 저는 엄마 딸이니까요. 가끔은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처럼. 김미숙과 서연이 눈짓을 교환했고 나는 그들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서연아, 김미숙이 말했다. 네,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것 같구나. 내 아빠는 널 사랑했어. 우리 모두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 만큼은 아니었죠. 무슨 진실? 준서 씨가 물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내가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한 진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서 숨겨온 것에 대한 진실. 서연이 거친 소리로 웃었다. 진실을 원해. 서연아? 좋아. 진실은 네가 항상 엄마와 내가 가진 것을 질투했다는 거야.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항상 느꼈지. 어쩌면 더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넌 네가 받은 걸 정확히 받았어. 아무것도. 서연아, 김미숙이 경고했다. 아니 엄마, 제 기분 맞춰주는 거 이제 지쳤어. 서연아, 진실을 알고 싶어? 진실은 아빠가 널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야.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는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하는 편지 몇 통을 썼을 뿐이야. 아빠가 무슨 의도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난 바보가 아니니까. 난 주의를 기울이니까. 네가 진짜로 그의 딸이 아니었다는 걸 아니까. 그 말들은 폭탄처럼 공중에 매달려 터지기를 기다렸다.
김미숙은 하얗게 질렸다. 준서 씨는 당황한 듯 보였고 서연은 방금 한 말을 즉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내가 진짜로 그의 딸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네가 항상 아빠랑 멀었다는 뜻이야? 네가 나처럼 아빠랑 연결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아니 그게 네가 의미한 게 아니잖아. 넌 다른 걸 의미했어. 나는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김미숙을 보았다. 말해줘요, 엄마. 서연이가 무슨 뜻이었는지 말해줘요. 서연아, 제발. 말해줘요. 김미숙은 완전히 무너졌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네 아버지의 딸은 맞아. 네 아버지는 이사벨라와 결혼했었어. 그녀가 네 어머니야. 네가 어제 알게 된. 준서 씨와 서연은 그녀가 실제로 그 말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나는 오직 만족감만을 느꼈다. 이제 나는 테이프에 그들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담았다. 나는 그들이 테이프에 담기길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다. 그래서 이사벨라가 제 진짜 어머니였군요. 그래. 그리고 아빠가 그녀와 결혼해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고요. 그래. 그리고 그녀가 죽자 당신은 이사와서 그녀의 딸을 훔쳤군요. 그런 게 아니었어. 그리고 28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하셨고요. 서연아, 제발 이해해줘. 그리고 제 유산을 훔치셨고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돈을 가져가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셨죠. 그 돈은 복잡했어. 복잡하지 않았어요. 절도였죠. 준서 씨가 일어섰다. 서연아, 그만해. 화난 건 알겠지만 넌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몇 년 동안보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 모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 불륜, 거짓말, 훔친 돈, 그리고 너와 서연이에 대해서도 알아. 준서 씨는 창백해졌다. 나와 서연이에 대해 뭘? 네가 그녀와 자고 있었다는 거 알아. 네가 이 모든 걸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도. 서연아, 너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 내가? 그럼 호텔 영수증은 설명해봐. 보석은 설명하고 어제 오후에 우리 침실에서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이유는 설명해봐. 서연은 당황한 듯 보였다. 준서 씨,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아, 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 같다고. 무너지고 있는 건 너희들의 거짓말뿐이야.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함을 느끼며 일어섰다. 너희 모두에게 알려주겠는데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원본 유언장, 편지들, 영수증, 너희가 문서를 위조하는 걸 도와준 변호사의 증언까지. 서연아, 너 그럴 수 없어. 김미숙이 말을 시작했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너희가 나를 파괴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모두를 파괴할 거야. 나는 숨겨진 녹음기로 걸어가 그것을 들어보였다. 모든 말, 모든 자백, 모든 죄의 인정. 김미숙은 이제 울고 있었다. 온몸을 흔드는 거대한 흐느낌이었다. 서연아, 제발. 나는 너를 키웠어. 너를 사랑했다고. 그건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잖아. 당신은 거짓말 위해서 나를 키웠어요. 당신은 훔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여자처럼 나를 사랑했죠. 항상 누군가 그것이 진짜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낼까봐 걱정하면서 뭘 원해? 서연이 물었다. 돈? 돈은 줄 수 있어. 네 돈은 원하지 않아. 정의를 원해. 너희가 나에게 느끼게 한 것을 정확히 느끼길 원한다고. 너희가 삶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해. 서연아, 제발, 준서 씨가 말했다.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해결할 수 없어. 이 일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 이걸 고칠 방법은 없어. 오직 결과뿐이야. 나는 그들 각자를 차례로 보았다. 내 정체성을 훔친 김미숙, 내 유산을 훔친 서연, 내 신뢰와 사랑을 훔친 준서. 너희가 한 짓에 대해 생각할 시간 24시간을 주겠어. 그 후에는 경찰서, 검찰, 들어줄 누구에게든 갈 거야. 모두가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만들 거야. 나는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섰다. 아, 그리고 준서 씨, 오늘 밤 내 집에서 나가. 아침에도 여기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아,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사실 아니야.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기억나? 우리가 살 때 내 신용이 더 좋아서. 나는 그들을 거실에 파괴되고 당황한 채로 앉혀두고 가방을 싸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은 호텔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일은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민과 그녀가 추천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최수진, 50대 여성으로 강철 같은 회색 머리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이건 상당하네요. 최 변호사가 내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사기, 위조, 절도, 공모가 다 있군요. 어젯밤 녹음하신 건 특히 치명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건을 구축해야죠. 모든 증거, 모든 증인, 모든 문서를 수집한 다음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주, 어쩌면 한 달 정도요. 이런 일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유산은요,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별개의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로 볼 때 당신에게서 도난당한 것을 회수할 강력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아침 내내 내가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최 변호사에게 자세한 진술을 했다. 그녀는 특히 유언장 낭독을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에게 관심이 있었다. 김철민 변호사의 협조가 중요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그가 김미숙 씨가 자신에게 요청한 것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섰다. 정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서 준서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할 얘기 없어. 할 얘기가 천지야. 넌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고한 사람들? 준서 씨, 넌 야근한다고 내 얼굴에 거짓말하면서 내 동생이랑 자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무고해?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야. 그럼 뭔데? 준서 씨는 바쁜 로비를 둘러보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돈 때문이야. 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 못해. 그 돈, 그 유산은 그냥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야. 투자되고 사용되고 쓰였어. 네가 이겨도 회수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그들이 갚아야지. 뭘로? 김 여사님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살고 계셔. 서연이는 빚이 있고. 내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수억 원을 갚을 만큼은 아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서연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고소하면 3명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뭘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위해서.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준서 씨. 이건 진실에 관한 문제야.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 준서 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정의를 원해? 그럼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 내가 돈 내는 집에서 살고, 내가 사준 차를 몰고,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고. 네가 평생 일 한 번 안 해본 것에 대해 얘기하자. 내가 널 부양해 왔으니까. 나 일해. 넌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하잖아. 그건 일이 아니야, 서연아. 그건 취미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잔인함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난 네가 진짜 세상을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응석받이라고 생각해. 난 네가 평생 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준서 씨,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직한 것뿐이었어.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것뿐이었다고. 넌 네가 누군지 알잖아. 넌 내 아내야. 김미숙의 딸이고 서연의 언니야. 그게 너라고. 나는 이사벨라의 딸이야. 나는 아버지의 상속인이야. 나는 거짓말과 절도와 배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준서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넌 아무도 아니라고. 가족도, 친구도, 기술도, 가치 있는 교육도 없어. 네가 우리를 파괴할 거라고? 넌 너 자신을 파괴하게 될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나는 그에게서 걸어 나왔지만 그의 말은 나를 따라왔다. 순간 그가 옳은지 궁금했다. 거짓 위에 세운 내 삶이 없다면 나는 정말 누구일까?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사벨라의 편지들, 그녀의 힘, 죽음의 직면에서도 보여준 그녀의 용기를 기억했다. 아버지가 내가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사랑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 말을 기억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나는 이사벨라의 딸이었고 진실을 위해 싸움으로써 그녀의 기억을 기릴 것이었다. 그 후 2주 동안 최 변호사는 우리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김철민은 김미숙의 기만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다. 우리는 유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은행 기록을 찾았다. 김미숙은 새 차를 사고 비싼 휴가를 갖고 서연에게 집계약금으로 상당한 돈을 주었다. 준서 씨도 돈을 받았지만 복잡한 이체 과정을 통해 그것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이사벨라의 트렁크를 정리하던 중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열쇠를 발견했다. 그것은 시내은행의 안전금고를 열었다.
이사벨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그녀가 죽은 후 내게 이전된 금고였다. 안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문서들이 있었다. 이사벨라가 죽었을 때 암이 완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 암이 그녀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차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보험조사관의 보고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죽기 불과 이틀 전에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로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야. 나는 준우가 그의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증거가 있어. 사진, 호텔, 영수증, 연애 편지들. 지난주에 그와 대면했는데 그는 폭력적으로 변했어. 전에는 나를 때린 적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나를 겁에 질리게 하는 무언가를 봤어. 나는 그를 떠나 서연이를 데리고 갈 계획이야. 이혼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했고 다음 주에 서류를 제출할 거야.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네가 알았으면 했어. 준우는 요즘 이상하게 행동해. 내 생명보험 증권에 대해 계속 묻고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물어. 그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제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가 진실을 알게 해줘.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그녀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게 해줘. 사랑을 담아, 이사벨라. 나는 안전금고 열람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암으로 죽지 않았다. 그녀는 불륜을 발견하고 떠나려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가 슬퍼했던 남자, 내가 소중히 여겼던 편지를 쓴 그 남자가 그녀를 살해했다. 내가 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살인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이에요. 공소시효가.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김미숙 씨가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는 데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는 공범입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경찰서에 편지를 가져갔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어머니의 성과 같은 성을 가진 마리아 산토스 형사가 사건을 배정받았다.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친절한 눈과 온화한 태도를 가졌지만 나는 그녀의 표면 아래에 있는 강철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심각한 고발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시신을 발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살펴볼 것이고 원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면담할 겁니다. 이사벨라의 시신이 훼손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요.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기 혐의는요? 김미숙, 서연, 준서 씨는요? 그것들은 별도로 진행될 겁니다. 검찰이 당신의 사건을 검토했고 그는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압도된 기분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거짓말과 절도에 대한 정의를 원했지만 살인.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호텔로 운전해 가면서 나는 이사벨라의 편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싸우고 나를 거짓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다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녀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체포는 수요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나는 차에서 김미숙의 집을 둘러싸는 경찰차들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그녀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준서 씨는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서연은 그녀의 집에서 잡혀갔다. 혐의는 광범위했다. 사기, 위조, 절도, 공모, 그리고 김미숙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까지. 검찰은 김미숙이 이사벨라의 의심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보험 조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았다.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나왔고 갑자기 모두가 자신의 전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여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원했고 아버지가 살인자이고 어머니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파괴한 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었다. 나는 김미숙을 먼저 보러 갔다. 그녀는 도주 위험으로 간주되어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그들이 그녀를 면회실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불과 몇 주 전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서연아,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세요? 아니면 그냥 잡혀서 미안한 건가요? 모든 게 미안해. 거짓말, 돈, 모든 게. 이사벨라는요? 제 아버지가 그녀를 죽이는 걸 도운 것도 미안하세요? 김미숙은 움찔했다. 나는 그가 그녀를 죽이는 걸 돕지 않았어. 그가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녀가 그를 떠날 거라는 걸 아셨고요. 그녀가 우리 사이를 알아챘다는 걸 알았어. 그녀가 화났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뭘 생각지도 못하셨는데요? 죽어가는 아내를 속이는 남자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요? 김미숙은 이제 울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사랑했어, 서연아. 나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할 만큼 그를 너무 사랑했어. 저는요,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나요? 노력했어. 정말로 노력했어. 하지만 너를 볼 때마다 그녀가 보였어.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보였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저지른 일의 증거가 보였어. 그래서 저를 벌하셨군요. 나는 나 자신을 벌했어. 매일 너에게 잔인하게 대할 때마다, 서연이를 편애할 때마다, 네가 부족하다고 믿게 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어. 나는 내 전 인생을 형성했고 사랑과 독을 같은 양으로 주었던 이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한 일 중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서연아, 제발 이것이 너를 파괴하게 두지 마라. 우리 죄가 내 삶을 오염시키게 두지 마. 제 삶은 이미 오염됐어요. 저는 그냥 그걸 청소하려는 것뿐이에요. 나는 김미숙을 그 면회실에 남겨두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후 재판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죽었다.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연을 마주하는 것은 더 쉬웠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뉘우치기보다는 화가 나 있었다. 이거 다 내 탓이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나도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뭘 어쨌어야 했는데? 네가 와서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게 놔둬? 우리 가족을 파괴하게 놔둬? 나도 내 가족의 일부였어, 서연아. 내 언니였다고. 넌 내 언니인 적 없어. 넌 엄마가 자기 자식보다 다른 여자의 자식을 선택했다는 끊임없는 증거였어. 나는 악이었어. 나는 이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아니, 하지만 넌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지. 넌 착한 딸, 다정한 딸,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딸이 될 수 있었잖아.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죽은 여자와 경쟁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는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동정심의 칼날을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는 알아. 그건 같지 않아. 넌 엄마가 널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본 적이 없잖아. 넌 아빠가 네가 얼마나 네 엄마를 닮았는지, 얼마나 그녀를 생각나게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잖아. 그건 내가 이사벨라가 내 엄마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게 누구 탓인데? 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어. 답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넌 항상 그렇게 수동적이었잖아. 우리가 말하는 건 뭐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 나는 너희를 믿었어. 너희 모두를 믿었다고. 그리고 그게 네 실수였지. 신뢰는 바보들을 위한 거야, 서연아. 사랑도 바보들을 위한 거고. 중요한 건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이야. 내 남편이랑 자면서 너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서 씨가 나한테 왔어. 그가 유산에 대해 알아냈다고 했어. 그걸 지키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어. 얼마나 됐어? 얼마나? 됐냐고? 그와 잔지 얼마나 됐냐고. 그게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준서 씨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설마 그걸 몰랐어? 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지. 이제 더 잘 알게 됐네. 이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걸 알게 됐잖아. 대가만 맞으면 누구나 널 배신할 거야. 나는 아버지의 피를 나누었고 같은 집에서 자랐고 28년 동안 나를 언니라고 불렀던 이 여자를 보았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왜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네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고소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니까. 너희는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나는 서연을 그녀의 감방에 남겨두고 오직 안도감만을 느꼈다. 우리가 가졌던 어떤 연결고리도 이제 끊어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그녀의 분노와 원망과 도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준서 씨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가장 사랑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소 보안시설에 있었고 나를 보자 거의 안도하는 듯 보였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네가 와주길 바랐어. 왜? 설명하고 싶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네가 이해해주길 바랐어. 완벽하게 이해해. 돈 때문에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럼 설명해봐. 준서 씨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내가 너와 결혼했을 때 나는 단순한 삶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용한 아내, 평범한 가족, 아무런 복잡함 없는. 하지만 그러다 이상한 점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어. 김 여사님이 너를 서연이와 다르게 대하는 방식. 네가 그들 둘과 전혀 닮지 않은 방식. 네가 나보다 네 가족사에 대해 덜 아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그래서 조사했구나. 궁금해졌어. 질문을 시작하고 조사를 했지. 그리고 결국 이사벨라에 대해 알게 됐어. 돈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 훔치기로 결정했구나. 그걸 주장하기로 결정했지. 서연아, 넌 이해해야 해. 내가 널 부양하고 있었어. 내가 모든 걸 지불하고 있었다고. 네가 돈을 상속받으면 어차피 우리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김미숙, 서연이와 협력해서 그걸 손에 넣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 상관 있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었어. 넌 어차피 나한테 줬을 거야. 넌 나한테 모든 걸 주잖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준 건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널 믿었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아니, 넌 아니야. 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준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잖아, 준서 씨. 마지막으로 내 꿈에 대해 물어본 게 언제야?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물어본 게 언제냐고? 우리는. 얘기했잖아. 아니, 네가 얘기했지. 나는 들었고, 네가 계획을 세웠고, 나는 동의했지. 네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했고, 나는 따라갔어. 네가 행복했으니까. 넌 행복해 보였어. 내가 행복했던 건 내가 더 나은 걸 몰랐기 때문이야. 나는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게 결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아,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내가 널 상처 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이거 고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니, 못해. 이 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없어. 이 정도의 배신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 정말로 결혼 5년을 버릴 거야?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 네가 이미 버렸잖아.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서 훔치고 나를 속이기로 결정했을 때.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마. 우리를 이렇게 끝내지 마. 나는 내 침대를 공유했고 내가 올 때 나를 안아주었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자를 보았다.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어, 준서 씨. 나는 그냥 마침내 그걸 인정하는 것뿐이야.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김미숙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죽었지만 준서 씨와 서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준서 씨는 사기와 공모로 5년형을, 서연은 같은 혐의에 위증죄까지 더해 7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은 더 빨리 해결되었다.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해 내 유산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쉬웠다. 법원은 원금 전액과 이자, 벌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준서 씨의 자산은 압류되었고 서연의 집은 팔렸으며 김미숙의 재산은 청산되었다. 나는 벌금과 이자 덕분에 아버지가 원래 남기신 것보다 많은 4억 원을 받았다. 그것은 내 조건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살인수사에서 나왔다. 이사벨라의 시신 발굴은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드러냈다. 차는 조작되었고 브레이크는 끊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마치 총을 머리에 댄 것처럼 그녀를 살해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소할 수 없었지만 진실은 마침내 밝혀졌다. 이사벨라 산토스는 남편이 그녀를 떠나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당했다. 나를 키운 여자는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했다. 나는 이사벨라가 결혼했던 가톨릭 교회에서 그녀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 멕시코에서 날아온 그녀의 여동생 로사를 초대했다. 그녀는 이제 70대였지만 이사벨라의 사진과 너무나 닮아서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로사가 내게 말했다. 네가 진실을 위해 싸운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더 빨리 싸웠어야 했어요. 질문을 했어야 했죠. 너는 아이였고 그 후에는 질문하지 말라고 배운 여자였지. 하지만 너는 결국 내 힘을 찾았어. 네 목소리를 찾았다고. 로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사벨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교사였다는 것.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녀보다 더 강한 딸을 갖는 것을 꿈꿨다는 것. 그녀는 네가 두려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곤 했어. 로사가 말했다. 그녀는 네가 결코 누구에게도 침묵당하지 않을 그런 여자가 되기를 바랐지. 나는 내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이사벨라가 살던 옛 동네, 그녀가 기도했던 교회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나는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정말로 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김미숙과 서연처럼 여성도 조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는 데 돕기 위해 사용했다. 나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사벨라에 대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딸에 대해 썼다. 내가 살아온 거짓말과 내가 밝히기 위해 싸운 진실에 대해 썼다. 사랑과 소유, 가족과 혈연, 정의와 복수의 차이에 대해 썼다. 그 책은 2년 후에 출판되었다. 그것은 선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고 더 나은 것, 즉 진실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날로부터 5년 후, 내가 열쇠를 잊어버렸던 그날로부터 5년 후, 나는 이사벨라가 묻힌 추모공원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묘비를 더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했다. 이사벨라 산토스 진우, 사랑하는 어머니, 용감한 여성, 영원히 기억될. 나는 매달 이곳에 왔다. 때로는 그녀에게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기억하기 위해.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소식이 있었다. 저 결혼해요. 나는 묘비에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민준이고 지민이 사촌 오빠예요. 지민이 기억하시죠? 제 가장 친한 친구요.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민준은 변호사였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법적 다툼을 헤쳐나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내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었다. 그는 엄마에 대해 알아요. 나는 계속했다. 그는 이사벨라 산토스에 대해, 딸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여성에 대해 알아요. 그는 내가 더 이상 그냥 이서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이서연 산토스 진우이고 두 이름 모두 자랑스러워요. 나는 무덤에 신선한 꽃을 놓았다. 흰 장미, 로사에 따르면 이사벨라가 가장 좋아했던 꽃. 엄마가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그녀의 딸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 정의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완전한 평화. 오랫동안 내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사라졌다. 악몽은 멈췄다. 나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졌다. 고마워요, 엄마. 그 편지들을 남길 만큼 강해주셔서 고마워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추모공원을 걸어 나오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내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다음 달 결혼식에 대해, 민준과 내가 함께 만들어갈 삶에 대해,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옹호 활동에 대해 생각했다. 휴대폰이 민준에게서 온 문자로 울렸다. 기분은 어때? 내 사랑? 나는 답장을 치며 미소 지었다. 행복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 그리고 나는 그랬다.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깊이 행복했다. 그 행복은 단지 민준이나 결혼식 혹은 우리가 이룬 정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진정성 있게 사는 것에서,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오는 행복. 나는 차에 타서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틀고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며 집으로 운전했다. 내가 된 여성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는 투사였고 생존자였고 변화를 위한 힘이었다. 그녀는 침묵과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행동으로 어머니의 기억을 기렸다. 이사벨라 산토스는 진실을 위해 죽었다. 나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그 정의 속에서,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고 나는 자유로웠다.